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기대 이상의 아주 중요한 외교적 성과, 안보 측면의 성과들이 가시화되자 가장 당황한 건 물론 북한입니다. 그러나 진짜 당황한 것은 중국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비난 공세를 펴붓고 있는데요. 먼저 김여정이 얘기는 이미 전해졌습니다만, 워싱턴 선언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다. 뭐 이러면서 핵전쟁 억제력 제거와 특히 억제력 제의 임무에 더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런데 이런 김여정의 비난에 대해서 통일부는 한미동맹의 핵 억제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데 대한 김정은이의 초조함과 좌절감이 반영된 것이다. 뭐 이렇게 아주 가볍게 응대하고 말았습니다. 김여정이가 어쨌든 결정적 행동까지 거론한 만큼 조만간 김정은이가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할 것으로 보고 지금 우리 정부는 치밀하게 그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이 김정은이가 도발할 것은 대체로 두 가지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화성 18형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정상각도 발사 가능성. 근데 이거는 너무나 위험하고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직접적 응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쉽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다음에 7차 핵실험을 전격 감행할 개연성. 이것도 한다 하면서 지금까지 못한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ICBM 정상각도 발사나 7차 핵실험이 아닌 그보다는 도발 수준을 한두 단계 낮춘 정도의 군사도발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 이런 7차 핵실험이라든지 ICBM 정상각도 발사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지금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북한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친미 성향 참모들의 영향을 받아 압도적 친미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이익보다 큰 손실을 가져와 한국과 윤 대통령에게 악몽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 중국은 원래 그 과장법으로 아주 유명한 데 아닙니까? 무슨 수염이 3,000척이다 이런 과장법 가지고 먹고 살았던 나라니까 이런 외교적 언사에 우리가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워싱턴 선언, 그리고 점점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삼각안보 체제, 이거는 중국과 북한에게 이미 악몽입니다. 이미 악몽이에요. 이것들이 지난 6년 전부터 작년까지 상대했던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김정은이도 시진핑이도 지그들 마음대로 요리해도 괜찮은 이런 달콤한 꿈을 꿨다면, 이제 그자들은 하루도 편할 날 없이 악몽 속에서 아마 잠을 설치게 될 겁니다. 숭징핑이라고 하는 중국 군사 전문가는 확장 억제 전략은 동맹국인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라 미국이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빌미로 전략 자산을 배치해 중국, 러시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핑계다 그랬는데,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요. 제대로 보네. 그러면 미국이 그러면 오로지 한국만을 위해서 움직입니까? 미국은 전 세계를 머릿속에 한 번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리고 지금 미국에게 가상적이라고 하지만 현존하는 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나라는 세 나라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중국, 푸틴의 러시아, 그리고 북한입니다. 이 세 나라를 다 함께 겨냥하고 염두에 두고 움직이지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무슨 대단한 무슨 비밀처럼 이러고 얘기하고 있네. 중국 전문가들 수준이 그래요. 그런데 미국의 이 국가이익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과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동맹이 강하게 결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의 이익관계가 이익이 불일치하는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려간다면 그건 문제죠.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이 바로 미국의 저 국가이익과 완벽하게 일치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강력한 겁니다. 그동안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문재인이가 완전히 김정은이의 이 꼭두각시처럼 수석 대변인처럼 시진핑이의 부하처럼 노는 바람에 미국의 국가이익과 한국의 국가이익이 엇나가는 바람에 삐그덕거렸던 거예요. 이제 그걸 바로 잡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 차이나 데일리는 이것도 역시 중국의 관영 언론인데 윤 대통령이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건설적 관계를 유지하며 영내 지정학적 균형을 강조해온 한국 외교의 일대 변화를 사실상 선언했다고 비난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문재인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균형을 잡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끊어가면서 와해시켜가면서 무너뜨리면서 중국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그리고 러시아의 눈치 보는 그런 종북 주사파 외교를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걸 바로잡는 겁니다. 그걸 바로잡는 과정에 있어요. 중국이, 러시아가 고통스럽겠죠. 김정은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아, 그리워라 문재인. 이렇게 후회할 거였으면 문재인이를 최소한 혼밥은 먹이지 말았어야지. 아무리 찌질하고 못난 자를 하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갔는데 10끼인가 중에 8끼를 혼밥을 먹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동양은 개만도 못하게 취급해 놓고, 아 옛날이요, 아 그리워라 문재인 지금 외쳐봤자 무슨 소용 있냐고. 국제정치에서 수천 년간 변하지 않은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고개 숙이면 개 취급받는다. 먼저 숙이는 자한테 절대 존중하지 않는다.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겠다고 하는 각오로 결연히 일어서야 비로소 존중이 온다. 이거는 수천 년간의 인류 역사,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숙이는 자 절대 존중받지 못한다.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마찬가지다. 이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5년간 어디 제대로 고개 빳빳이 세우고 한 적이 있느냐. 김정은에 대해서나 시진핑에 대해서나 푸틴에 대해서나. 그러니 그야말로 국제사회에서 완전 호갱 짓을 하다가 끝났다. 이제 대한민국 더 이상 그런 약한 국가가 아니다. 이 점을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서 당당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관계라고 하는 거, 상대 진영을 분열시키는 거죠. 스파이 집어넣어서 엉뚱한 소리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또 인용을 하고, 지금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쓰고 있는 기술이 바로 그런 반관계, 이간질, 이것도 수천 년간 국제정치에서 사용해왔던 그런 상투적인 수법인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 박지원이 말을 인용해서 하고 있어요. 박지원이가 뭐라고? 중국 관영 CCTV죠. 중국 중앙TV. 박지원의 말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실패했고 한미 정상회담도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박지원의 말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빈 껍데기라고 한 어떤 그 헛소리하는 뭐 교수의 주장도, 또 구력외교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한 무슨 저 대학교 교수들의 성명도 아주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것들이 뭔 말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아예 뉴스 가치가 없어서 보도도 안 된 것들을 중국이 간첩들 풀어가지고 뭘 취재를 했는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안에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미국 외교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 대세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해서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워싱턴 선언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대다수, 절대다수 전문가들의 평가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일반 국민들의 평가는 한마디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야, 이것들 정말, 이거 덩치 큰 것들 맞아요? 어떻게 하는 짓이 어디 쥐새끼들 같이. 예, 정부는 참 이제 우리 정부가 많이 컸어요.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는 내용의 중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 뭐 다른 나라가 관심 가질 일이 아니지 않냐. 그리고 핵미사일 위협을 통해서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잖아. 워싱턴 선언이 그렇게 걱정이 되면 지금이라도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도발을 못하게끔, 핵무기를 포기하게끔 북한을 설득해. 그럼 우리가 굳이 워싱턴 선언 같은 거 안 해도 돼.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외교부 당국자의 논평이에요. 막 몸이 달아가지고 막 지저대고 있는, 근데 실제로 물 능력도 물 의지도 없는 이 덩치 큰 개한테 야 조용. 거기 가서 저기 북한 좀 정리시켜. 그러면 너 겁먹게 안 할게. 예, 이제 이런 게 사실 강대국의 외교고 대국의 외교입니다. 저 중국 저거 말이죠. 덩치만 컸지 저거 종이 판다예요. 예, 겁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것한테 쫄아가지고서 혼밥이나 먹고 다녔는지 참네.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20년 동안 북한을 말이죠. 무려 114회나 방북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제집 드나들듯이 했던 것 같습니다. 민노총만이 아니라 통진당, 진보당, 이 사람들도 그랬고, 특히 이석기라는 자 집행유예 기간에도 북한을 갔다 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가석방 기간입니다. 가석방 기간에도. 이게 국민의힘의 서범수 의원이 밝혀낸 것인데요. 서범수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민노총이 2000년 이후 약 20년간 북한을 114회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통합진보당,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은 총 96회, 또 내란 음모 혐의로 헌재 결정에 따라 해산된 통진당 계열 인사들의 경우 101회 북한을 갔다 왔고요. 그런데 이들의 방북 횟수는 누구나 다 갈 수 있었던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관광은 제외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강산 관광 때는 뭐 사실 생각만 있으면 신청하고 돈 내면 갔다 올 수 있었는데 그것 빼고 북한과 관련돼서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서 뭔가 하여튼 무슨 인도주의 지원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식으로 갔다 온 횟수만 따져서 다들 100회가 넘습니다. 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민노총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 그리고 통진당 계열, 이 자들이 20년간 갔다 온 걸 전부 합치면 300회가 넘습니다. 거의 뭐 제집 드나들듯이 갔다 왔다 했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안 따져봐도 뻔히 알 수 있죠. 제일 많이 갔다 왔던 때가 아마도 문재인 정권 때일 겁니다. 노무현 정부 기간인 2005년, 2008년에 민노총이 87회 북한을 방문했으니까 이건 문재인 때보다 더 많이 갔다 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3년간 87회를 갔다 오죠? 민노총 소속 간부들이겠죠. 뭐. 3년간 87회니까 1년에 거의 30회. 그러면 한 달에 통상 2번 이상 북한을 누군가가 갔다 왔다는 뜻 아닙니까? 서범수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또 그 핵심 간부가 대북 충성 맹세문을 쓰기도 한 민노총이 지난 20년 동안 114회나 방북한 것은 남북한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교류라고 하기에는, 민노총은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남북한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교류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 사실 그렇죠. 이 지금 민노총이나 통진당 계열의 사람들 중에 북한의 문화교류국에 포섭돼서 간첩질한 자들이 속속 지금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데, 이 자들이 북한 간첩과 접선한 장소는 대개 캄보디아나 이런 동남아시아 쪽이거든요. 중국이나.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가면 우리의 첩보기관들도 어쨌든 미행을 하거나 또 현지에 있는 요원들을 통해서 사진을 찍거나 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북한에 가서 직접 북한 그 공작원들로부터 지령을 받고 훈련을 받는다면 그건 우리 첩보기관이 쫓아가서 물증을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첩질하는 데는 북한 갔다 오는 것처럼 좋은 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범수 의원의 이런 문제 제기는 합리적 의심은 저는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노총이 20년 동안 114회나 방북한 것, 남북한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교류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 따라서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북한을 방문해서 누가 북한을 방문했는지, 북한을 방문해서 누구를 만났는지 아무도 안 만나고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북한을 누가 방문했는지, 그리고 북한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뭐 보통 2박 3일, 3박 4일 갔다 왔을 테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한 방북 목적과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석연치 않은 조항이 너무 많다고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몇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민노총 조직국장 A라는 자,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간첩질한 것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이 자는 이 간첩 지령 받을 때는 밖에 동남아시아 쪽에 가서 받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3차례나 방북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남아시아 가서 지령 받을 정도면 북한 가서 안 받았겠냐고요. 훨씬 안전하게 지령받고 훈련받고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간첩질 한 자가 이 A라는 자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 비슷비슷한데.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2000년에 창당된 민노당은 96회를 방문했고, 경기동부연합 이 통진당 계열은 총 101회 방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석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석기는 2005년 3월과 2007년 3월에 두 차례 방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2005년 3월에 방북했을 때, 북한을 갔을 때, 이때는 이자가 2003년에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04년에 8.15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이 된 상태에서 2005년 3월에 가석방 상태에서 북한을 갔다 온 겁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됐다니까 참 어이도 없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그 다음 해에 가석방된 상태에서 북한을 갔다 온 겁니다. 이 당시에 이석기는 금강산 관광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가석방된 자가 금강산 그렇게 보고 싶었을까요? 네, 서범수 위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상태에서 방북 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다. 아무리 과거의 일이라고는 하나 매우 무분별한 방북 승인이 이루어진 사례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합리적 의심이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그동안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대량으로 이루어진 민노총 그리고 민노당 그리고 통진당 계열의 종북 주사파 들의 이 방북에 대해서는 그 하나하나 왜 갔고 누굴 만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자진해서 공개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자들이. 그렇다고 정상적으로 통일부의 승인 받고 갔다 온 거를 무작정 수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따라서 우리 그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부분은 조사하고 수사로 전환해야 될 부분은 전환을 하는 그런 사전 전수조사 같은 것들을 좀 특별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어제가 근로자의 날이었고, 어제 저녁에 제가 전해드린 대로 세종대로는 민노총이, 여의도는 한노총이 장악하고 전국에서 민노총, 한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각종 행사와 집회와 시위를 했습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메시지를 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메시지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초점이 맞춰진 메시지였습니다. 경찰은 어제 서울 종로 세종대로와 여의도 집회에 모두 한 38,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당연히 주최 측 민노총이나 한노총이 주장하는 자체 집계는 더 많겠죠. 그런데 이 세종대로 쪽에서 모였던 민노총은 집회가 끝난 다음에 용산의 대통령실 쪽으로 행진을 했고, 그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서 경찰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4명이 체포됐습니다. 민노총은 6월에는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하고, 어제도 최저임금 12,000원 인상 이런 요구를 이 시위대가 외치면서 거리 행진을 했어요. 민노총은 6월에는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하고 7월에는 총파업을 하고, 총파업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총파업은 싸우다 안 될 때 하는 건데, 이자들은 총파업을 미리 예정해 놓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7월에서 12월까지 계속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라고 지금 밝혔고요. 한노총은 이미 올 3월에 대정부 투쟁기구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투쟁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그 기구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자꾸 투쟁을 계획하고 기획하게 되죠. 반면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다가 근로자의 날을 맞이한 대통령으로서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다.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할 것이다. 이정식 장관도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노사 법치 확립과 노동 약자 보호가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노사 개혁, 이 연장선에서 고용세습을 확실히 뿌리 뽑겠다고 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민의힘 쪽에 와서 노동개혁 특위 출범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과제 중에 노동개혁을 하기 위한 그 노동개혁을 위한 여러가지 입법 조치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위가 노동개혁특별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권에 들어와서 내내 환노위에서 압도적인 그 화력을 자랑하는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의 노동문제 전문가들과 치열하게 투쟁해온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맡았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지금도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임이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그리고 환노위,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총 9명으로 꾸려지게 됩니다. 특위는 오늘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인데 이 첫 회의에서 기업의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확실히 뿌리 뽑겠다고 어제 메시지를 냈어요. 오늘 이 고용세습이야말로 기업의 불공정 채용이기도 한 것이니까 이 기업의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오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의논을 합니다. 또 국민의힘은 채용 청탁 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집권당은 마땅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이런 방식으로 뒷받침하는 겁니다.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과제 중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과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주교 사제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국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열고 있는데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요. 5월 1일 어제입니다. 광주에서 5.18 광장에서 시국기도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성명을 냈어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과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이것들 다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이 자신들의 발언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성명에서 이자들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라 살림이 거덜나고 있는데, 표현을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제가 그대로 옮깁니다. 나라 살림이 거덜나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는 굳건한 한미일 안보동맹을 되뇌며 헤매고 있다.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저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주장하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솔직히 인정 못하겠다고 총을 들든지. 남미에서는 이런 경우에 다들 총 들고 하더만 한번 해보든지. 얍삽하고 비겁하고 찌질하게 입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사제들이 할 짓인가? 그 신성한 사제복 뒤에 그 더러운 몸뚱아리들을 숨기고 교회 속에 숨어서, 성당 속에 숨어서. 네, 이 사제단,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지난달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전국 각 교구를 돌면서 시국 기도회를 열고 윤 대통령 퇴진과 검찰 독재 타도를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에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저는 이 사재단,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과 광주 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이 막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이가 어제 서울중앙지검 서초동에 있죠. 갔다가 조사를 받지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검찰이 오더라도 조사 안 할 거다, 오지 마라 했는데도 굳이 갔어요. 가서 쇼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송영길이는 압수수색을 당한 다음 날 4월 30날입니다.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을 할 때 집에 없었나 봐요. 집에 없었던 이유를 우울증에 걸릴 정도여서 한적한 곳에서 좀 마음을 다스리려고 집에 없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법조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수수색을 할 때 송영길이가 집에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송영길이의 휴대전화가 압수됐을 것이다. 그런데 이자가, 이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자가 교묘하게 현장을 빠져나가서, 그리고 나서 하루 지난 후에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한다고 제출했는데, 이 제출된 휴대전화에는 연락처, 통화 내용, 문자, 카톡 메시지가 전부 초기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초기화는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송영길이의 변호사는 보통 1, 2년에 한 번씩은 휴대전화 바꾸지 않습니까? 그 전 자료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전화기를 바꾸지 전화기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바꿉니까? 오히려 이 전화기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어떻게든 손상시키지 않고 다운로드 받으려고 몇 시간씩 시간 들여서 하잖아요. 전화기를 바꾸는 거지 왜 정보를 바꿔? 야, 이게 제가 워낙 이런 데 대해서 잘 몰라요. 컴맹이기도 하고 전자제품에 대해서 제가 모르지만 나도 안다, 이런 거는. 나도 알아. 1, 2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전화기는 바꿀 수 있지만 거기에 보존되어 있는 정보는 어떻게든 다운로드를 받는 거 아니야. 이게 뭐 하는 소리야 지금.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싹 초기화 시켜놓은 연락처, 통화 내역, 문자, 카톡 전부 초기화 시켜놓은 이 전화기, 껍데기, 깡통 전화기 제출을 하고서 지는 전화기까지 제출했다고 지금 송영길이가 어제 쇼를 했는데, 검찰은 이게 진정한 수사 협조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참,
야, 어떻게 쇼를 해도 이렇게 허접하게 쇼를 하냐. 차라리 유동규가 낫다. 어디 집어 던졌다며. 부서지라고. 한 법조인은 송영길이가 탄압받는 정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휴대전화 제출을 언급한 것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인상을 줘서 구속을 표하려는 의도로 엿보인다. 그렇죠. 지금 송영길이한테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오로지 감옥에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나.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민주당 안에서도 이 송영길의 행보를 가지고 혀를 차는 소리들이 나옵니다. 야, 송영길이가 자꾸 저러면 우리로서는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는데? 아니, 저게 자꾸 입을 열고 다니니까 잠잠했던 돈봉투 의혹이 다시 또 커지잖아. 답답할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출두쇼다. 윤재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범죄 피의자도 지 마음대로 수사 일정을 정하지 못하는데 송영길이 이자는 완전히 특권의식의 발로 사로잡혀 있는 자다.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쇼다.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윤관석이하고 이성만이가 탈당을 했습니다. 압박에 못 견뎌서 자진 탈당 형식으로 탈당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꼬리 하나 잘랐다 이러고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총이 열렸는데, 그런데 뭐 조무래기 꼬리에 불과한 윤관석이 이성만이는 탈당을 하는데 이재명이는 뭐냐? 이런 얘기가 당 안에서부터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돈봉투 의혹 사건, 돈 봉투를 뿌린 두 사람, 윤관석, 이성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 둘이가 탈당을 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은 처음에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이런 압박이 쏟아지자 결국 출당 당하기 전에 자진 탈당 해야 되겠다, 이렇게 탈당했습니다. 형식은 자진 탈당이지만 사실상은 강제 출당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어제 오후 열린 의총에서는 이재명이가 이 사건 대처를 미흡하게 하는 바람에 사태가 더 심각해졌다고 하는 이재명에 대한 비판과 성토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재명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돈봉투 사건에 강하게 초기 대응을 하지 못했다. 윤관석이하고 이성만이는 의혹 제기만으로 탈당을 했는데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이가 버티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이재명이를 직접 거명하면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누가 봐도 이거 이재명이 얘기하는 거다 라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이는 최고위원회의 때 이 윤관석이하고 이성만이가 탈당했다 이런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아쉽고 안타깝다. 끝까지 같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하다. 이 미안할 필요 없는데 지도 같이 탈당하면 되는데. 윤관석이 이성만이 하고 뭐 이재명이가 같이 탈당해서 돈봉투 무소속 연대 뭐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는 송영길이가 있죠. 송영길이는 며칠 전에 이미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윤관석, 이성만이도 탈당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체적으로는 아이고 뭐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이런 반응이지만, 그러나 잠시 숨만 돌렸을 뿐 불씨는 여전하다. 왜? 돈 돌린 자들로 지목된 추정되는 세 사람은 탈당했지만 돈 받은 자들은 아직 한 명도 나 받았다 이러고 탈당한 자가 없거든요. 한 중진 의원은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이라도 돈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을 조사해서 자복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이러고 어영부영 시간만 때우다가 검찰이 돈 받은 국회의원이라 그러면서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소환해 되기 시작하면 그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 당 지도부가 무능해도 너무 무능하다. 예, 이런 그 당 중진 의원의 걱정이 아마 곧 현실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비공개 의총, 2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재명이도 앉아 있었습니다. 이재명이가 듣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사건 초반 당 지도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탈당한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느냐? 진상조사는 대체 왜 안 하는 것이냐? 내년 총선에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모든 사건에 동일 원칙이 적용돼야 되지 않느냐? 다 이재명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윤관석, 이성만이 탈당했는데 하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갖다 들이대자 또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 태영호 의원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아니 이 이재명이 이자는 지구당 일은 잘 관심이 없고 허구한 날 국민의힘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죠? 지난번에 뭐 물어보니까 그 김연아 사건은 어떻게 돼가요? 또 지난번에는 그 박순자 사건은 어떻게 돼가요? 이번에는 또 태용호 사건은 어떻게 돼가요? 이게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기자들이 어이가 없었는지 예,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두고두고 이제 짐이 될 건데요. 또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이가 버티면 뭐 총선에 아주 개별적인 타격을 입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 이재명이 때문에 정말 여야가 대화를 하려 그래야 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대목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이 문제 다루고 있는데요. 이재명 문제에 막혀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여야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이게 또 일리가 있어요.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박강원이가 신임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한번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박강원이가 이걸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니 이재명이가 먼저 만나야지 제가 먼저 만났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서열상 이재명이가 당서열 1위, 박강원이가 당서열 2위인데 서열 1위인 이재명이도 아직 윤석열 대통령을 단독으로 못 만났는데 그 제가 먼저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부한 겁니다. 이재명이 제쳐놓고 박강훈이가 덜컥 덜렁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 아마 이 박강훈이는 일주일 안에 쫓겨날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개딸들이 박강훈이한테 얼마나 많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때문에 박강훈 입장에서야 윤석열 대통령 못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새 원내대표로서. 근데 이재명이 때문에 박강훈이도 못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재명이를 만나주지 않느냐? 이거 도둑놈 잡범 아니에요. 지금 재판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래 피고인을 만납니까? 그자가 아무리 제1야당 대표라 하더라도 그렇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를 만나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만나주지 않게 되니까 박강훈이는 만나고 싶어도 이재명이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국 제1야당의 대표도 뭐 만나주기 어렵고 원내대표는 지것들 내부 사정 때문에 만나주지 못하고 이러니까 대통령과 야당 대표, 야당 원내대표가 못 만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상황에
맨 밑바닥에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자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어디 그것만 그렇습니까? 지난 1년간 온갖 몰상식, 상궤를 벗어난 국회의 행태도 전부 이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선에서 진 자가 석 달 만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배지단 것도 황당하고, 그러고 나서 또 2달 있다가 당대표가 된 것도 황당한데, 이거 전부 다 이재명이가 감옥 끌려갈까봐 겁이 나서 방탄복 입느라고 주섬주섬 주워 입은 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이재명이가 언제라도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하루도 쉬지 못하고 국회를 열어놓습니다. 방탄국회. 방탄국회는 열어놨는데 그래도 지것들 놀러가고 싶은 거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는 열어놓고 베트남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검수완박으로도 이재명을 못 잡아가게 해도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이제 아예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없애는 소급입법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사건 관련된 검사 판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도 만들겠다고 대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상 초유, 상상 초월. 민주당 안에서도 말이죠. 이재명이가 없었다면 여야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흙탕으로 굴러떨어질 이유는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민주당은 무당급 유튜버, 그 김어준이 같은 허접한 것들 얘기하는 거죠. 팬덤, 개딸, 가짜뉴스 저질 지도자 이재명이죠. 의 결합이라고 하는 내부 진단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대로 해서도 우리 자유파가 이기지 못한다면 참 그것도 비정상적인 일일 겁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신분의 벽이 있다. 지금 간호법이나 의료법 관련해서는 간호사와 의사들 간의 대결인 것처럼 좌파들이 꾸몄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들은 그동안 뭐 이른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라 그래가지고 뭐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1%, 0.1%에 속하는 우리 사회의 최상위 기득권층 대 간호사 간의 대결이다.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여론몰이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간호사법, 의료법을 반대하면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사들만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14만 명인데 비해서 가장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85만 명입니다. 그 밖에 11개 의료직역이 모두 이 간호법, 의료법 거부 투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단식 투쟁 중인 두 사람의 인터뷰를 보내드렸는데, 자,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사태의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이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것인데 왜 안 지키냐, 온통 프레카드 그렇게 내걸고 있죠. 이거 거짓말, 가짜뉴스다. 국민의힘에서 정식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전주의 원내대변인의 논평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없다.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원론적으로 언급했을 뿐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면서 자신들이 날치기 강행 처리한 간호법의 제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명백한 가짜 뉴스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했을 뿐이다. 결국 이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의료법을 강행 처리함으로써 의료계의 갈등만 조장하는 갈등 조장법, 갈라치기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의료계를 갈라치고 현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는 야비한 정치 술수를 거두라. 이게 전주의 원내대변인의 논평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13개 의료직역의 단식 투쟁과 연가 그리고 순차적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서 17일 총파업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도 이러한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실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 이게 간호법만 아니라 의료법도 동시에 강행 처리된 것이고 거부권 행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간호법, 의료법 자꾸 이게 의료법을 빼는데 의료법은 더 심각한 위헌적 독소 조항을 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간호법과 의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라고 새로 알게 된 직종이 있습니다. 그게 간호조무사입니다. 그걸 간호조무사를 간무사 그럽니다. 간호조무사, 간무사. 이 간호조무사협회의 곽지연 회장이 지금 오늘로 단식 9일째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제 취재 갔을 때는 거의 누워서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식 투쟁 8일째였죠. 그러면 오늘은 10일째가 되는군요. 단식 투쟁 10일째. 아마 그 심신이 극도로 지금 어려운 상태가 돼서 아마 병원에 이송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무협인데 이 3일 어제 1만 명 회원 1만 명 모두 85만 명이 간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인데요. 이 중에 1만 명이 연가를 쓰는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이제 부분 파업을 했습니다. 이 곽지연 회장을 조선일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제가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는 어떠한가? 곽지연 회장의 설명입니다. 현장에서 간호사들은 간무사들을 간호조무사, 간무사들을 무시하고 차별해왔다. 우리는 간호계에 신분제인 카스트 제도가 있다고 우리끼리는 말한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간호사들이 있는 간호스테이션에 간무사를 오지 못하게 한다. 간호사 휴게실은 있지만 간무사 휴게실은 없다. 일부 병원은 간호부에서 간무사 자격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병원에서는 간무사가 직함이 적힌 명찰을 달지도 못한다.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의료 인력은 간호조무사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간호사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병원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고 가장 어려운 일들, 더러운 일들, 지저분한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간호조무사들입니다. 그런데 간호사들로부터 완전히 카스트 수준의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간호협회는 간무협회와 충분히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라고 하자 곽지연 회장은 간무사도 간호법 당사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간호협회는 간무사와 할 이야기가 없다고 그동안 얘기해왔다. 의미 있는 논의나 협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간무협이 문제 삼는 대표적 조항은 무엇인가? 간무사 응시 자격을 간호 관련 고졸, 그리고 고졸 중에서 학원 등 수료자로 묶어놓은 것이 제일 독소적인 조항이다. 우리는 이를 고교 이상 졸업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간호법 제정 이전부터 요구해왔다. 왜 간무사 자격만 고졸로 제한돼야 하는가? 그럼 대졸자는 응시할 수 없나? 대졸자도 대졸만으로는 응시할 수 없다. 대졸자라도 민간 학원 등에서 따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학원은 보통 1년 과정이라고 합니다. 전문대 보건의료학과 학생들이 듣는 수업 대부분이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과 비슷한데도 간무사 시험을 치려면 방학에 학원에 또 다녀야 한다. 간호 관련 특성화고는 지금처럼 그대로 두고 전문대에서 교육받은 보건의료 학생들이 간무사 시험을 학원 거치지 않고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고졸로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간호협회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 간호조무사는 고졸로도 충분해요. 그렇게 고급 인력 쓸 필요 없어요. 이런 뜻이잖아요. 곽지연 회장은 이 발언이야말로 간호사들이 간무사라는 직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발언이다. 간호사가 간무사 위에 군림하겠다는 망언이다. 간무사는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는가? 간호법과 기존 의료법에는 간무사 업무를 간호사 보조로 규정한다. 그런데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 의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다니시는 그 의원입니다. 무슨 내과 의원, 외과 의원 하는 그 의원들이에요. 이게 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아래 간호와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니까 동네 의원은 대부분 인건비가 비싼 간호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간호조무사를 대부분 고용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동네 의원에 가셨을 때 만나는 간호사로 보이는 사람들은 다 간호조무사들이다. 특히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등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다수가 간호조무사다. 지금 의료 현장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는 21만 6천여 명이고 의료 현장에서 활동 중인 간호조무사, 간무사는 25만 6천여 명이다. 그런데 간무사 면허 소지자는 85만 명에 달한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5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간호법에는 이번에 강행한 간호법에는 지역사회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간호사 없이 간무사를 채용하지 못할 수가 있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장기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간무사 15,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다. 지금 간호법, 의료법과 관련된 갈등 구조가 더불어민주당 좌파들의 갈라치기처럼 의사와 간호사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간호사와 그 이외의 모든 의료직역 간의 싸움이고 특히 이 싸움에서 가장 치열하게 맨 앞에 서서 싸우는 분들은 간호조무사들입니다. 50만 명의 간호사에 대항해서 85만 명의 간호조무사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태의 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번 사태를 봐야 됩니다. 양비로는 안 됩니다. 양비로는 안 돼요. 불법 체류의 철퇴를. 법무부가 3월 2일부터 지난달 30일 딱 2달 했군요. 3월, 4월. 2달간 출입국 사범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해서 2달 만에 불법 체류 외국인 7,578명, 불법 고용주 1,701명,
불법 취업 알선자 12명 등 총 9,29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에서 유흥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 택배, 배달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그리고 상습, 다수 고용업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는데, 법무부는 이렇게 적발한 불법 체류 외국인 7,578명 가운데 6,863명을 이미 강제 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 208명에게는 범칙금 처분을 내렸고, 불법 고용주 1,701명과 불법 취업 알선자 12명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 취업을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단속을 하는 등 엄정 대처해서 9명에 대해서는 구속, 2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에 전국의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 대한 순찰 점검 활동을 147회 실시해서 불법 체류 외국인 5,247명이 자진 출국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치해복권처럼 이게 영화가 좀 과장이 섞여 있긴 합니다만, 아이고 뭐 가리봉동 조선족 모였는데 가면 안 돼. 이제 도대체 이 21세기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치해복권지대 불법 지대가 그냥 남아있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별거 아니에요. 일제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불법 체류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해 4월까지 단속 12,833명, 자진 출국 12,163명 등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 약 25,000명을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 문제 관련해서 유연한 출입국 이민관리 정책의 기본 전제는 엄정하고 예측 가능한 체류 질서다. 앞으로도 불법 체류 단속 등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역시 한동훈 일 잘합니다. 분신노조원의 시신을 건설노조가 서울로 옮겼습니다. 고 양회동 씨죠. 이분이 분신한 곳은 강릉입니다. 강원도 강릉. 그런데 건설노조가 유가족들의 양해를 받아서 뭐 설득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신을 서울로 옮겼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장례식장을 차렸습니다. 강원도 속초시에서 사망했는데 숨진 고 양회동 씨의 빈소를 서울로 옮겨서 건설노조 조합장으로 치르겠다고 밝힌 겁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또 민노총은 이 고 양회동 씨의 실명, 얼굴, 후원 계좌번호가 적힌 포스터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당들 일제히 이 고 양회동 씨의 빈소를 찾거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양 씨의 분신 사망을 계기로 민노총 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야권이 종북 주사파 세력이 함께 대정부 투쟁을 밀어붙이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됩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어제 그저께입니다. 유가족과 합의해서 장례 절차를 자기들이 노조장으로 치르겠다고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유가족과 협의했다 그러면 장례 일정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뭐 3일장이다, 5일장이다, 뭐 발인은 언제 어디서 한다. 그걸 다 고지하고 장례식을 치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례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가족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설노조가 지금
양 씨의 장례 문제를 어떻게든 지금 정치 이슈화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양 씨의 시신을 운구차에 실어서 뭐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하듯이 간다든지, 이미 건설노조는 어제 그렇게 했죠. 또 양 씨의 시신을 서울대병원에 안치한 채 뭐 무기한 장례 절차에 돌입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이 종북 주사파들이 이런 경우에 해왔던 그런 행태들로부터 이런저런 가능성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건설노조는 매일 오후 7시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양씨 추모 촛불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 거죠. 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매일 오후 6시 30분에 추모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게 지금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이 양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을 찾아서 국가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다, 뭐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서울역 앞에 건설노조 조합원 5천여 명이 모여서 양 씨 사망 관련 규탄 집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이제 행진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총이 살 수 없도록 내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갑질 집단인 민노총, 윤석열 정부가 무슨 힘으로 이들을 살 수 없도록 몰아붙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또 정의당은 대통령이 직접 유족에게 사과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했는데, 이 양해동 씨는 건설 현장에서 동료 2명의 노조원과 함께 공동 공갈과 8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기 전입니다. 검찰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분신 사망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원희룡 장관하고는 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진보당도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가 양 동지를 죽였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럼 건폭이 없다는 뜻입니까? 없는 건폭을 만들어냈다는 뜻입니까? 가상으로? 유령 건폭과 싸웠다는 뜻입니까? 한 노동자의 분신 사망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 분신 사망한 분의 그 명복을 빕니다. 그러나 이 사망 사건과 지금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국민이 모두 다 분노하고 척결을 외쳤던 건설 현장의 조폭 양아치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구별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진보당의 이 주장, 건폭몰이가 양동지를 죽였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건설 현장에 있지도 않은 이 조폭 양아치들을 유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유령과 싸워왔다는 뜻이 되는데,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또 저는 건설교통부도 또 윤석열 정부도 야권의 이런 무책임한 선동과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 현장의 이 건폭 실태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양해동 씨는 사망했으나 나머지 2사람의 공동 공갈 정범들은 여전히 수사 대상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될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당국과 주무부처가 위축되지 말고 제 할 일 똑바로 해나가야 한다. 뚜벅뚜벅 해야 한다.
좌파들의 선동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힘은 팩폭이다. 사실로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한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김남국이라는 자가 결국 이 코인으로 구설수에 오르네요. 내가 알아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긴 합니다만 뭐 개인적인 얘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김남국 이자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이재명 똘마니 중에 하나죠. 이자가 작년 1월 2월 위믹스라는 가상화폐 코인을 최고 60억 원어치 보유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재산 공개를 매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상화폐는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법적으로. 그래서 이자가 지 재산은 뭐 이 김남국의 말에 의하면 아주 철저하게 꼬박꼬박 신고했다 그러는데 이 신고된 재산 한 15억 정도 됩니다. 매년 조금씩 늘어서 이 15억 정도 되는 재산 내역에는 이 가상화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김남국 이자가 60억 원어치 최고 60억 원어치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2월 말 3월 초 작년 2월 말 3월 초면 언제입니까? 대통령 선거 직전이죠. 대통령 선거 직전에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가지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 막판에 돈 쓰기 위해서 찾아서 정치자금으로 썼거나 선거자금으로 썼거나 아니면 야 이거 질 것 같다. 그러면 이거 갖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해서 잽싸게 처분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시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김남국이가 보유했던 위믹스 가치 당시 최고 60억 원대였다고 하는데 이 위믹스를 대량 보유했던 2022년 1월에서 2월은 최저가 4,900원, 최고가 11,000원 사이를 오갔다고 합니다. 워낙 이게 변동폭이 커요. 그리고 현재 이 위믹스라고 하는 이 가상화폐는 1,400원에서 1,500원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미리 처분했으니까 개당 3,000원에서 개당 10,000원 이상의 차익을 벌었다는 뜻도 되죠. 이 김남국이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위믹스 이거를 이 시점에 전량 인출했다고 하는데 이걸 현금화 했는지 아니면 다른 가상화폐로 구입해서 다른 가상화폐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남국이의 재산변동 신고 내용에 현금이 대량 유입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김남국이는 법률에 따라 꼼꼼하게 재산 신고를 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위믹스를 현금화 시켜서 어디다가 갖고 있기보다는 위믹스 가상화폐를 다른 가상화폐로 바꿔서 그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 것은 신고를 안 해도 불법이 아니니까 그렇게 다른 가상화폐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이제 업계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남국이는 작년 12월에 조선일보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가상화폐 보유 여부가 가상화폐 갖고 있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김남국이가 당시에 작년 12월입니다. 2017년에 한창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입니다. 그때 문재인 정권에 뭐 좀 일 좀 한다고 하는 이 30대 40대들이 거의 대부분 가상화폐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김남국이도 그 중에 하나죠. 2017년 한창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는 최대 40억 원까지 보유해 본 적은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한 거예요.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겁니다. 지 말로 최대 40억 원어치를 보유했던 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다 까먹었다는 뜻인지 처분해서 돈으로 갖고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찾을 수 없는 다른 가상화폐로 갖고 있다는 뜻인지 이건 모르는 겁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아무리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화폐라 하더라도 김남국이가 인정한 40억 원대의 가상화폐는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다. 특히 지금 국제법사위 소속이기 때문에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작년 12월이고 이번에 다시 이 위믹스 논란이 있어서 조선일보가 취재를 하니까 최대 60억 원 규모의 위믹스를 보유한 적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가상화폐는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자세한 거 말씀드릴 수 없다. 위믹스 보유했다 안 했다 자체를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발뺌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남국이가 작년 2월 말 3월 초에 위믹스 코인을 모두 꺼내서 휴대용 저장 장치 USB에 옮겨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USB에다가 가상화폐를 저장하는 이 콜드 월렛 이걸 그대로 USB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면 그 사람 거가 되는데 이게 추적이 참 어렵다. 이번에 그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주범인 권도영이 지금 어디죠? 유럽 어느 나라에서 지금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권도영이 이도 가상화폐를 USB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일반 시민들의 거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계좌도 자기가 직접 개설을 해야 되고 직접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자기들끼리의 네트워크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컨대 권도영이가 USB에 저장해서 뭐 갖고 다니는데 하는 얘기는 지그들끼리는 공공연한 거의 실시간으로 알려지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또 이해상충 여지가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엄격한 조사 필요하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낙연이 쪽에서도 댓글 조작을 한 것 같다고 하는 정황들이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낙연이 쪽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댓글 조작으로 문재인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잖아요. 그 문재인이의 그 똘마니들인 이낙연이나 이재명이가 그 댓글 조작을 전수받아서 안 했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이도 했을 거고 이낙연이도 했을 겁니다. 특히 이재명이는 댓글의 달인 아닙니까? 시장할 때 시정보다는 댓글 다는데 더 열심히였던 자 아닙니까? 차차 드러날 거라고 좀 봅니다만 이번에 먼저 드러난 것이 먼저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낙연이 쪽입니다. 이게 이낙연이가 2021년에 민주당 대선 경선을 할 때 드루킹과 아주 비슷한 방식의 댓글 조작이 있었던 정황이 TV조선 취재진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영상과 문서가 확보됐다고 합니다. 경선 후보 등록을 닷새 앞둔 지난 2021년 6월 25일 뉴스 포털 다음의 실시간 댓글창 영상에서 확인이 되는데 이재명을 비방하는 댓글 추천수가 연달아 올라간다는 겁니다. 좋아요 6개 받는 20초 동안에 싫어요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20초에 6개. 그러면 두두두두두두 달렸다는 건데 이건 뭐 동시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좋아요 달리면 싫어요도 달리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좋아요만 집중적으로 20초 동안에 6개가 달리는데 싫어요는 하나도 없다고 하면 작전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음주운전 전과사범 이게 이제 이재명입니다. 음주운전 전과사범이 민주당 물을 흐렸다 이렇게 이재명을 비난한 다른 댓글에 15초 동안 추천수 5개가 찍힙니다. 또
이낙연을 비판하는 글에는 싫어요가 또 꾸준히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한 30분이 지나자 이낙연 후보를 비판하는 1위 댓글이 5위로 떨어졌고, 그리고 이른바 베스트 댓글 4개가 이재명을 공격하는 댓글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예, 김승주 교수는 갑작스럽게 숫자가 올라간 걸로 봐서는 여러 사람들이 접속해서 의도적으로 카운팅을 올렸을 수도 있고, 또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매크로를 썼을 수도. 매크로가 바로 드루킹의 댓글 조작 시스템이죠. 영상을 본 전문가는 사람 손을 썼든 프로그램의 힘을 빌렸든 댓글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이다. 그런데 이렇게 댓글 추천수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정리한 보고서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추천수 조작이 의심되는 댓글 내용, 그리고 순위, 기사의 링크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추천수 조작이 의심되는 댓글들의 대부분 이낙연에 대한 호의적인 댓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댓글 조작에 가담했거나 적어도 그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보고서로 보입니다. 시점은 2020년 10월경부터 2021년 7월 중순. 경선 마지막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TV조선이 확보한 파일의 제목은 매크로 계정이라는 파일입니다. 보고서 형태의 이 파일의 분량은 총 480쪽.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이게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이면 9개월 가까이 이 작업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거를 거의 1일 단위로 보고를 하려고 하면 이 정도 480쪽 정도의 파일 분량은 필요했겠죠. 댓글 추천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디 12개가 어떤 기사에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그 결과 댓글 순위가 몇 위까지 올라갔는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재미있습니다. 이걸 왜 정리하냐? 나 이렇게 공세웠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걸 후보한테 알리고 후보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이 짓을 해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후보가 모른다, 그거 해나 마나 아닙니까? 이 자들이 뭐하러 하겠어요? 출세하려고 하지. 나중에 이낙연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뭐 한 자리라도 얻어 걸리려고 지금 이런 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공작팀, 정치판에 있는 수많은 공작팀들은 지것들이 한 공작, 거기에다가 약간 부풀리기까지 해서 자기들의 실적으로 끊임없이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한테 이걸 보고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자기들이 하는 이런 공작질을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은 꽤 신빙성이 높은 것이다. 객관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파일에 들어가 있는 기사 링크로 들어가 보면 실제 기사와 댓글 창이 뜨는데, 대부분 이낙연 일 잘한다, 이낙연 믿음 간다, 이재명 절대 안 된다, 전과사범 음주운전자 이재명, 뭐 이런 내용으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이면 이낙연이가 처음에는 1위로 달리다가 이재명이한테 역전당하거든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사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지율이 갑자기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전당하던 때니까 어떻게든 이 댓글 공작 조작을 해서라도 이 흐름을 다시 뒤바꾸겠다고 이낙연 쪽에서 공작팀이 작동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낙연 쪽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면 이재명 쪽에서는 안 움직였겠느냐? 댓글에 관한 한 이낙연이보다 이재명이가 훨씬 더 얼리 어답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과 관련된 이 댓글 조작도 한 번은 들여다봐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연을 제보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보한 사람은 당시에 이낙연 후보 캠프가 지지율에서 열세였기 때문에 반전 여론을 꾀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조급하게 움직였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이낙연 측 캠프 관계자는 이런 TV조선의 보도와 관련해서
우리는 댓글 조작할 인력도 여력도 없었어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반박했대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죠. 이낙연이가 쭉 1등이었다니까?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도 이낙연이 쪽으로 더 많이 모였다가 이재명이한테 역전당했죠. 여력이 없기는 왜 없어? 그 선거 캠페인 하는 그 사무실에 집기까지 갖다 주는 수많은 후원자들이 줄을 서서 있었는데, 변명을 해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지. 무슨 인력도 여력도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참나. 양심에 털난 사람들.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박대출 정책위 의장의 표현입니다. 요즘 저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참 잘 싸워요. 원래도 우리 자유파의 아주 투철한 전투력 갖고 있는 전사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만, 이 정책위 의장이라는 자리를 맡고 나서 정말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이 지금 저 썩어 빠진 여의도 정치판에서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 나온 김에 그 박대출 의원 아마 홈페이지나 뭐 있을 거예요. 국회의원회관도 있을 거고요. 가셔서 좀 이 격려와 응원의 문자나 좀 전화들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잘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잖아요. 저도 늘 비판합니다. 대신에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칭찬은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저는 당에서는 박대출이 제일 잘 싸우고 정부에서는 원희룡이 제일 잘 싸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원희룡 장관의 홈페이지나 뭐 국토교통부 뭐 홈페이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직접 박대출 위원장의 이 전화번호나 원희룡 장관의 전화번호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금방 11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전화로라도 전화하셔서 격려 전화 짧게라도 한 말씀씩 해주시고, 요새 너무 잘한 것 같아서 격려 전화 했습니다. 그리고 끊으시면 돼요. 이게 다 보고가 됩니다. 비서들이 그 전화를 받으면. 또 홈페이지에 가셔서 좀 댓글로 응원 댓글, 격려 댓글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할 때 잘못된 거는 엄정하게 비판하고 잘한 것은 칭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댓글로 강력하게 응징하시듯이, 잘하는 사람들, 잘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댓글로 정말 뜨겁게 응원해 주시는 거, 이걸 우리가 앞으로 생활화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요.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이 4개의 기관을 반정부 기관이라고 딱 규정했습니다. 반정부 기관. 그러면서 이 4개 기관의 기관장들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거론한 이 4개 기관의 장관급 기관장들입니다. 이 자들 하나같이 문재인이가 임명한 알박기 인사들입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완전히 180도 반대되는 방향에 서 있으면서도 이것들이 대가리 숙이고 쳐받고 어쨌든 자리 보존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엇박자 이 정책들을 했던 것이고, 이 자들이 그러니까 거의 이게 반정부 투쟁하듯이 이 장관급 자리를 악용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박대출 의장은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 해킹에도 보안 검증을 거부하는 선관위, 김일성 찬양 웹사이트 차단을 거부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방통위원장, 감사원 감사 거부하고 감사원 앞에서 출두쇼하는 권익위원장, 정부 기관은 전 정권,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들의 충신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숙주가 아니다. 반정부 노릇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다.
윤석열 정부와 반대로 가면서 그 윤석열 정부 하에서 월급 타먹는 것. 이거 국민 세금 도둑질 아니냐.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다. 이제는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 여기서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가장 먼저 거론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입니다. 선관위가 말이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 해킹 공격 관련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혀 못 받았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이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에 수많은 의혹과 의심들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이 이 선관위의 북한 해킹 공격과 관련된 위험이 있다. 이걸 통보를 해줬으면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8번에 걸쳐서 선관위에다가 우리가 통보했다. 했는데 선관위가 우리는 통보받은 바 없다. 이렇게 딱 잡았다니까 국정원이 8번 언제 어떤 내용의 통보를 했다고 밝혀버린 거예요. 예, 국정원이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유상범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국정원의 답변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것인데, 최근 2년간 국정원은 선관위에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 메일과 악성 코드 감염 등 사이버 공격 정보와 함께 피해 일시, IP 등 대응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이메일이나 전화로 8번 통보했다. 그중 7건이 북한 정찰총국 소행이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해킹 메일 유포가 올해 3월 21일, 그리고 작년 4월 6일, 재작년 6월 4일, 5월 12일, 4월 9일 날 있었다. 악성 코드 감염이 재작년 4월 21일, 이메일 해킹이 재작년 4월 12일, 3월 26일 있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시점과 해킹의 수법에 대해서 선관위에다가 그때그때 통보한 사실을 공개를 한 겁니다. 국정원이 이렇게 북한의 정찰총국 소행이라고 밝힌 7건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국정원의 공개가 있자 선관위는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로부터 통상적 해킹 의심 메일에 대한 통보를 받은 적은 있지만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해킹 메일과 악성 코드 수신 감염 사실을 통보받은 적은 없다 그랬는데, 그게 그거지. 아니 국정원이 뭐 할 일 없는 조직이에요?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로부터 해킹 의심 메일에 대한 통보를 주면 그걸 당연히 선관위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라고 주는 거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관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사실상 윤석열 정부로부터 월급 받으면서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반정부 기관으로 이 전락시키고 정치적으로 오염시킨 기관장들, 이게 다 장관급 자리들이에요. 정말 양심에 털난 자들이다.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사람들을 경영평가해야 하는 이 참 황당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박대출 위원장의 이 4개의 장관급 기관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같은 맥락입니다. 정부에는 수많은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들이 있어요. 정부 부처도 있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여러 이 민간기관에서도 뭐 1년에 몇 번씩 그 경영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는 정부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합니다. 이 경영평가 대상은 130개 공공기관인데 이 중에 공기업이 36개, 코레일 같은 공기업이 36개, 준정부기관이 94개, 이렇게 해서 130개입니다. 이게 이제 윤한홍 의원한테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인데요. 이 130개 공공기관에 대한 이 평가를 하면서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 130개 공공기관 임원 중에 문재인이가 임명한 자가 1073명, 전체의 80.6%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그만두면서 수많은 이 알박기들을 해내.
해 놓고 간 겁니다. 정말 사악한 자예요. 정말 사악한 자예요. 전체의 80.6%가 문재인이가 알박기한 자들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 130개 공공기관의 이사, 감사, 임원은 19.3%에 불과해요. 문재인이가 임명한 알박기는 1073명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은 259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아무리 이쪽으로 가서 개혁하자고 해도 문재인이가 알박기한 1073명이 일로 갑니까? 절로 가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사, 감사 빼놓고 기관장, 이사장이나 사장, 이거는 문재인이가 알박기 해놓은 것은 108명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것은 18명에 불과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국가기관이고 국가공기업이고 준정부 기관이니까 윤석열 정부가 평가는 해야 돼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통치 철학과 국정운영 철학과 완전히 다른 저 종북 주사파들 아닙니까? 그 윤석열 정부의 평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거 알박기 했던 저 알박기 한 저자들의 그 경영 철학이나 무슨 뭐 있을 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윤석열 정부의 이 경영 철학을 가지고 이걸 평가를 하고 있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인데 평가 대상은 대부분 문재인 사람들이다. 아이러니다. 정부 출범 1년이 되도록 알박기 인사들이 여전한 것은 문재인이가 임기 말인 2021년부터 집중적으로 알박기들을 박아놓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 등 산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의 경우에는 12곳 중에 9곳이 CEO들이 문재인이가 임명한 자들이다. 지난 정부 정책 실패로 수십조 원의 손실을 내고 전기요금 인상 원인을 제공한 한전 사장마저 아직도 문재인이가 임명한 자가 자리를 버티고 있다. 이거는 그냥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집단적인 정치적 쿠데타의 다름이 아니다.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한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공론이 필요하고 또 지금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임기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들의 임기를 맞추자고 하는 법안 개정안들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좀 결단을 내려서 대통령 중심제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과 임기 동안 제대로 일하고 평가를 받아야지. 대통령 하나 바뀌고 나머지 전부 문재인이 똘마니들이 알박기 하면서 대통령 국정운영과 거꾸로 가고 있고 뒤에서 음해나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평가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파이팅!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하늘의 나라